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엄태환 님이 쓰고 모모북스 출판사에서 출간한 단순해지는 연습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무언가를 할 생각만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갖고 해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삶은 과학의 발달로 어느 때보다 단순해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욱 복잡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자는 미래에 대한 알 수 없음으로 인한 불안으로 복잡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사는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사는 방법, 함께 배워볼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롤로그. 당신의 인생은 가성비가 좋나요? 남매의 방은 카오스다. 단 1분이라도 남매 방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이해할 것이다. 특히 사춘기 누나 남동생의 방이다. 두말하면 혓바닥만 아프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 내가 바로 그 남동생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3살 터울의 누나가 있다. 나는 6살까지 단칸방에서 자랐고 7살이 되는 해 2칸짜리 방으로 이사했다. 그 말은 즉 부모님과 우리 남매는 떨어졌지만 누나와 나는 한 방에서 생활해야 했다는 뜻이다. 처음 2, 3년은 괜찮았다. 나는 어렸고 누나도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누나가 사춘기에 들어설 무렵 우리 방은 그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H.O.T 브로마이드가 벽에 걸리고 H.O.T의 털모자와 털장갑이 방 한편에 자리하게 됐다. 누나는 그 방에서 H.O.T가 행복을 부를 때 입었다는 체크무늬 남방을 뽐내고 있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나의 팬심은 변했다. H.O.T에서 잭스키스로 갈아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방은 이제 잭스키스의 차지가 되었다. 누나에게 왜 이제는 잭스키스냐고 묻자 누나는 꿈에 잭스키스가 나왔거든 이라는 선무당 작두 타는 소리만 하고 나에게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 3살 위의 누나는 남동생에게 취향의 변심의 이유를 시시콜콜하게 설명하는 것이 부질없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방은 2.5평 남짓했다. 거기에 누나 책상과 내 책상, 그리고 그 당시 최고였던 586 펜티엄 컴퓨터까지 꽉꽉 들어찼다. 펜티엄은 내가 친구 집에서 보고 신세계를 경험한 후 엄마를 조르고 졸라 쟁취한 제품이었다. 나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는 자아가 생긴 후 누나와의 충돌은 잦아졌다. 누나는 펜싱 가득한 공간으로 방을 만들길 원했고 나는 나만의 놀이터로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컴퓨터 아저씨가 PC에 깔아준 레인맨의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누나는 왜 하늘은을 부르던 이지훈의 영 스트리트 라디오를 듣고자 했다. 방에서 누나와 나 사이의 충돌이 잦아질수록 그곳이 남매의 방인지 옥타곤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심지어 놀러왔던 내 친구는 서로의 머리를 쥐어잡고 강제 헤드뱅잉을 시켜주던 누나와 나 결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컴퓨터 게임을 하고는 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드디어 휴전했다. 내가 12살, 누나가 15살이 되던 해에 우리는 방 3칸짜리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마치 미군과 소련이 남과 북으로 갈라놓듯이 엄마와 아빠는 우리를 각자의 방으로 분리 조치했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70년대에 지어진 4층짜리 구식 맨션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지만 괜찮았다. 내 방이 생겼기 때문이다. 각자의 방이 생기자 이제 방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뽐내기 시작했다. 누나의 방은 잭스키스의 방이 되었고 내 방은 스타크래프트 BGM이 들리는 PC방이 되었다. 나는 누나가 잭스키스를 좋아하던 H.O.T를 좋아하던 이제 내 알바가 아니었다. 누나도 내가 내 방에서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이 더 흐르고 내가 15살 사춘기가 되고 누나는 18살 사춘기의 끝 무렵이 될 즈음 각자의 방은 이상하지만 고요해졌다. 나는 록 음악에 빠져서 친구들과 밴드 연습을 하면서 외부 활동이 잦아졌고 내 방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으로 변했다. 잭스키스를 향한 누나의 팬심은 대입 준비를 하면서 더 이상 요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은 조금 더 간소해졌다. 그건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누나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용품 양이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옷장 한 칸에만 자기 옷이 들어갈 정도로 단순한 생활 스타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단순함은 복잡함 위에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단순함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것을 어려워한다. 단지 물건 절반을 눈 딱 감고 아무거나 내다버리면 단순해지는가? 단순함은 걷어내고 버린다고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을 갖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안목을 기르는 것이 어렵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모든 책이 말한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삶을 즐겨라. 넌 그저 존재만으로 축복이다. 등등 많은 메시지가 난무한다. 나는 이 말이 딱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한국을 벗어나 세계를 누비며 여행하라고 쿡쿡 쑤시던 책들도 있지만 그렇게 세계 여행을 떠나고 난 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다시 조그마한 어느 직장에 들어가 하루살이처럼 밥벌이하고 있을지 알 턱이 없다.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던 책의 작가는 그 원고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커튼처럼 앞을 가린다. 돛담배는 선체 위에 세운 돛에 바람을 받게 하여 움직인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오독하여 그래, 들어눕고 있어도 괜찮아. 배는 파도를 따라 알아서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변사체로 발견되기 좋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배가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바람에 맞게 돛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돛을 잡지 않기다. 우리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열심히 무언가를 한 만큼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10의 에너지를 쓰면 적어도 10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5의 결과만 나와서 힘들다. 만약 10의 에너지를 써서 15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힘듦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쉽게 오독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에너지의 효율이 잘못된 것인데 에너지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거칠게 단순하다. 에너지를 쓰지 말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에너지의 효율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틀어버린다. 마치 돛담배 위에서 돛도 올리지 않고 들어놓은 선장처럼 말이다. 이 책은 트렌디한 미니멀 라이프 방법론을 전달하지 않는다. 단순함이 주는 효율성과 집중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가 방점이다. 스타일만 쫓지 않고 그를 통한 개인의 성장론. 앞으로 만날 이 책의 내용이다. 챕터 1. 왜 우리는 복잡하게 사는 걸까? 인생의 의미는 그게 다예요. 내가 산 물건을 어디다 놓을지 찾느라 애쓰는 것.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 조지 칼린. 깊이와 복잡함은 한 끗 차이다. 누군가는 복잡함을 깊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복잡함과 깊이의 차이는 뭘까? 깊이 있는 생각은 점점 생각이 좁아지면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끝 지점이 뾰족해진다. 반면 복잡함은 깊이 아래로 뾰족한 지점을 만들지 못하고 표면에 머물면서 넓이만 점점 커질 뿐이다. 우리가 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지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단순함을 만들 수 있다. Deep Simplicity. 단순함이 작동하는 원리. 단순함과 복잡함은 공생관계다. 사람들 앞에서는 복잡함, 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오늘도 수고했다고 등 토닥여주는 관계다. 본질에 집중한 아이폰은 단순하지만 아이폰과 얽혀있는 네트워크와 생태계는 상상을 초월한 복잡함이다. 아이폰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잡한 네트워크를 아이폰 하나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함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복잡함이 따라와야 한다. 단순함은 복잡함 속에서 기능한다. 단순함은 거기서 나온다. 당신과 내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다. 분명히 오늘 낮에 구름 한 점 없다고 했지만 내가 나가자마자 하늘이 토하듯이 비를 쏟아낸다.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어제까지 오르던 주식은 오늘 아침에 지하 안반수를 뚫을 정도로 곤두박질 치고 영혼까지 끌어산 25평 아파트는 더 이상의 반등은커녕 우리 단지 내 최고가를 갱신해준 호구가 되어 떨어지기만 한다. 급상승과 폭락이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 움직여준다면 어정쩡하게나마 장단에 맞춰 춤이라도 추겠지만 이 세상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 없이 복잡하다. 이 상황까지 오면 세상이 영화 트루먼 쇼처럼 나 모르게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들 정도다. 하지만 갈릴레오 이후의 과학은 이러한 세상의 복잡성을 이미 무시했다. 그들이 왜 위대한 과학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나는 왜 주가지수나 눈알 빠지게 보는 범인으로 사는지 알 수 없는 행보이다.
그들은 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지, 사과는 왜 땅을 향해 떨어지는지 등 단순한 문제에 답을 하면서 점차 과학을 발전시켰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복잡성 속에 단순함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간파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에서 말하는 복잡계를 들으면 복잡을 어렵고 난해함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복잡계란 사실 상호작용을 하는 몇 개의 단순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계이다 라고 말한다. 갈릴레오와 뉴턴 이후부터 과학은 복잡계를 단순한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것들의 행동 법칙을 연구해서 성과를 얻었다. 마치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구성물로 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탄소와 산소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구성 시스템도 일종의 복잡계라 할 수 있다. 과학 작가인 존 그리비는 복잡계를 아래와 같이 쉽게 설명한다. 가장 단순한 기계는 바퀴와 손잡이이다. 중량, 바퀴 하나 또는 기어 톱니바퀴 하나조차도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퀴와 손잡이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 달리는 자전거는 과학적으로 보자면 복잡한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부품의 상호작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복잡성이 지닌 또 다른 중요한 특성, 사물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과학자들이 복잡성을 만날 때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다. 첫째, 단순한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둘째,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셋째, 자신들이 연구할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과학자들은 복잡성 속에는 필연적으로 단순함이 있다고 믿는다. 존 그리비는 그것을 바로 깊숙이 숨겨진 단순함에 기반을 둔 복잡성, 즉 딥 심플리시티라고 했다. 단순함은 이제 종교다. 모두 단순함을 추구한다. 그럼 과거는 복잡했을까? 과거의 사회 구조는 단순했지만 그 구조를 이루는 요소는 복잡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보자. 한국에서 1990년대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여름 바캉스 문화가 만개한 시기다. 1990년대 여름 고속도로는 피서객들의 급증으로 늘 정체였다. 1990년 8월 2일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처음으로 여름 휴가철 서울 톨게이트 차량이 추석 통과 차량을 초월하기도 했다. 당시 명절 최고 기록은 1989년 추석 때 1일 52,000대였지만 1990년 여름 휴가 때 1일 54,500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강릉으로 피서를 가려던 사람들 중에는 올림픽 대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려 집에 되돌아갔다가 이른 새벽에 다시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대 와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논산 천안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활성화되면서 교통량은 분산되었다. 명절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10시간 이상, 폭설로 막히면 최대 20시간까지 늘어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6시간 이내로 훨씬 줄었다. 이제 나라 곳곳에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과거에 비해 고속도로는 숨통이 트였다. 의식도 변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명절 때 고향에 가야 한다고 생각도 안 한다. 간소하다. 사회 구조는 다각적으로 복잡해졌지만 그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은 단순해졌다. 사회적, 문화적 수용력이 크고 많아지면 단순함은 따라온다. 높은 수용력은 조밀도가 떨어져서 평방 1m 안에 층층이 복잡하게 쌓였던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다. 어렸을 적 한 방에 같이 생활한 우리 남매의 방은 혼종이었다. 각자 독립된 방이 생기자 방은 고유의 정체성에 맞게 단순해졌다. 높은 수용력은 오리지널을 인정하는 여유를 만들고 그것은 고유의 가치에 집중한 단순함이 된다. 본질에 집중해라. 조금 더 단순해지라고 말한다. 이건 마치 지금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들이 단순함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함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거친 콘크리트 면이 그대로 보이는 카페에 가도 버튼 하나 달랑 달린 전화기를 봐도 사람들은 왜 만들다 말았냐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다양한 오리지널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는 각각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집안을 텅텅 비운 미니멀 라이프가 가능해진 건 집 밖이 맥시멀해졌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채우지 못한 건 집 밖에서 채우면 된다.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고 밥이 없어도 배민으로 시켜 먹으면 된다.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무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각각의 기능들이 집안에 매몰되지 않고 집 밖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오리지널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기능은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여 단순해진다. 복잡성은 단순함에서 기인하고 단순함은 복잡성 안에서 기능한다. 복잡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학자들이 복잡성에 접근하는 방식을 대입해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 세계가 복잡하고 불가해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단순함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과학자가 말하지 않았는가? 복잡성 속에서 단순함이 기반하고 있다고 말이다. 복잡성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단순함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반짝일 것이다. 지금부터 함께 그 단순함을 찾아보자. 왜 그렇게도 복잡해지고 싶어서 안달난 거야? 나영석 프로듀서는 1박 2일 PD 시절부터 유튜브까지 제작 환경의 변화를 경험했다. 대략 20년 동안 영상 제작 방식은 발전했다. 발달한 기술만큼 영상 제작도 단순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예상은 나영석 PD의 말을 들어보면 잘못된 생각이다. 옛날에 제가 1박 2일을 찍을 때만 해도 이거로 편집을 디지베타 편집기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소스 테이프를 처음엔 5개씩 쌓아놓는데 나중엔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카메라 감독님을 더 부르는 거야. 왜냐면 아까우니까. 이렇게도 찍고 싶고 저렇게도 찍고 싶고 그러면 이게 소스 테이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0개, 15개, 나중에는 20개씩 가요. 그때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너무 많다. 소스를 너무 과하게 찍었다. 이렇게 찍지 않아야 되는데 안 찍자니
또 불안하고 놓치는 그림이 있을까봐. 처음 1박 2일을 찍을 때는 디지베타라는 비교적 불편한 편집기를 사용했다. 처음에 5개의 소스를 찍었지만 욕심 때문에 20개까지 소스를 늘렸다. 그때도 나영석 PD는 소스의 양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재밌는 그림을 놓쳐서 방송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게 걱정돼서 20개까지 소스를 늘린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편집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럼 영상 편집이 더 편해지고 시간이 줄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나영석 PD의 말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근데 어느 순간 컴퓨터로 딱 바뀌고 진짜 광명을 본 거예요. 드디어 밤샘은 없어졌다. 밤샘은 안녕. 신세계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인간이 얼마나 우둔한지 알아요? 여기 20개 쌓아뒀잖아. 컴퓨터가 돼서 편해졌잖아. 그래서 다들 시간이 남아야 되잖아. 애들이 1박 2일을 할 때 하루 밤새웠는데 지금 이틀 밤새워요. 소스를 150개씩 찍어. 옛날에 소스가 10개, 20개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리얼리티쇼, 서진이네나 삼시세끼나 그런 것들이 설치되는 카메라들을 다 합치면 100대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100대 이상의 소스가 옛날 디지털 편집기였으면 여기에 150개의 테이프가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이 지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PD들이. 신기술은 우리를 보다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옛날에는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동상을 감수하면서까지 빨래를 했다. 그리고 세탁기가 발명되었다. 세탁기로 우리는 빨래를 더 빠르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자유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빨래하던 양이 일주일에 3-4번을 빨래해야 할 양으로 더 늘었다. 이메일의 발명은 일일이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안 붙여도 되게 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 메일과 광고 메일 등 폭발적으로 늘어난 메일 때문에 메일함을 수시로 새로 고침을 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우리는 더 빠르고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전략된 시간만큼 우리는 더 먼 거리를 이동하려고 한다. 하루에 1개만 있던 일정이 이제는 자동차의 발달로 인해 5개까지 약속을 늘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복잡해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더 갈아 넣으려고 온갖 애를 쓴다. 데니스 뇌르마르크와 아네르스 포크 옌센이 쓴 가짜 노동이라는 책에서 작가는 독일의 문학 철학자 오스발트 슈펜클러의 허위 형성이라는 개념을 빌려 사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는 이유를 노동의 허위 형성 때문이라고 한다. 노동의 허위 형성은 기존의 구태의연한 노동산업 의식 속에서 갇혀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허위 노동의식이 생겨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노동의식에 따라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제안서를 쓰고 리포트를 정리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필요 없는 가짜 노동임을 알지만 관성적으로 우리는 그 노동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신입사원일 때 일이 없어 모니터만 바라보고 멀뚱히 앉아있자 팀장이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 일 없어? 나는 솔직하게 네,
지금은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 뭐 혹시 시키실 일이라도 있을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팀장은 나에게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일을 해야지. 그렇게 수동적인 직원은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그렇다. 아마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회사가 이러한 의식 속에 있을 것이다.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라. 여기서 만들어진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다. 철진한 보고서를 만들고 진행되지도 않을 기획안을 쓰며 뭐라도 하고 있는 척 시간을 보낸다. 가짜 노동의 저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가짜 노동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애초에 노동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기 인식 개발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노동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라는 문구인데, 즉, 이 경우가 주로 가짜 노동을 만든다. 중략, 우리가 일 속에서 자신을 인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로부터 이질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오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지 알기 어렵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마치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 그 사실을 의식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노동에 익숙해졌으므로 그것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전혀 다르고 이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나를 착취할 권리가 있다. 사서 고생한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안 해도 될 고생을 자처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높은 미션을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와 정신을 갈아넣는다. 나영석 PD도 자신들의 우둔함을 한탄하며 근데 이걸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PD들이. 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컴퓨터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10개의 소스만 찍어 편집했다면 PD들은 시간이 남아돌 것이다. 그 여유 시간에 조금 더 신선한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극단적인 예시로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오직 일하지 않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했다. 제정 로마 시대에는 성인 남자의 20%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일하지 않는 삶을 꽤 뿌듯하게 여긴 듯하다. 그들은 그 시간에 사색을 하고 여가를 즐겼다. 고대 그리스와 달리 일의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다. 13세기까지 일은 사람이나 가축이 했다.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전기가 발명되면서 노동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직장은 따분했지만 높은 보수와 안정된 생활을 주었다. 그러면서 노동은 모두 없어지고 일주일 몇 시간 근무하는 감독 업무가 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오래가지 않아 헛소리라는 것이 드러났다. 아시아와 남미의 저임금 노동자가
미국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자리는 다시 불안을 맞이했다. 미국인들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조건의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현대사회에 와서 노예를 자처하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독특한 변종 질환이다. 과거의 주인은 노예를 벌하며 노동을 시켰다면 이제는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강제한다. 그것은 곧 자기 착취로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우리는 자기 착취의 늪에 빠져 증가한 업무량의 부담을 느낀다. 그러한 부담 중 하나가 멀티태스킹이다. 현대사회에서 멀티태스킹 능력이 없다면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다. 사실 멀티태스킹은 고도로 발달한 정보사회 속 인간이 갖춰야 할 능력은 아니다. 오히려 멀티태스킹은 수렵동물의 주요 능력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동물들은 먹이를 먹으면서 경쟁자가 먹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먹는 도중에 도리어 잡아먹히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새끼들도 감시하고 또 짝짓기 상대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동물에게 사색은 사치다. 그들은 동시에 할 일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멀티태스킹 능력이 지금도 인간에게 요구되고 있다. 아직 우리가 멀티태스킹으로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단순함을 지루해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은 지루함을 결코 참지 못하고 노동의 난도를 높여서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독일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러한 노동 난이도 설정은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보다 목표와 보상이 확실해서라고 말했다. 집에서 혼자 있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는 명확한 목표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자기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산만하지는 않은지, 자신의 실력이 달리는 건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따분해지게 마련이고 때로는 불안마저 느낀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확실한 보상의 구조는 일터에만 있다는 것이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이러한 일터에서의 자기 착취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변모에 있다고 말한다. 규율사회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강제적인 부정성이 있다면 성과사회는 할 수 있음이라는 긍정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노동자는 성과사회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자 노동자인 성과 주체가 된다. 성과사회의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지점은 생산성이 일정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다. 규율사회에서는 일정한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의자 100개 생산을 달성해야 한다. 주인의 명령이 입력되고 그것을 달성했다면 더 이상 일할 의무가 없다. 생산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금지의 부정성은 그 이상의 생산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성과사회의 성과 주체는 규율사회의 복정적 주체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곧잘 현대사회의 인간은 타의가 아닌 스스로가 정한 룰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울해진다. 타인이 정한 룰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나 나 스스로 정한 룰은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더 큰 자괴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심심함은 인간에게 필요한 순간이다. 심심함을 통해서 정신적 이완을 할 수 있다. 만약 끊임없이 움직이고 분주해야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낳지 못한다. 심심함은 새로운 행동에 도전하게 한다. 예를 들어 심심한데 걸어볼까? 라고 생각하거나 걷는 게 심심해지면 뛰어볼까? 라고 생각하고 뛰는 게 심심해지면 자전거를 타볼까? 라고 말이다. 미국의 작가 폴 오스터는 글쓰기라는 작업을 위해서 걸을 필요가 있다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걷다 보면 단어들이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쓰면서 단어의 리듬을 들을 수 있다. 한 발을 앞으로, 다른 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심장이 이중으로 두근두근 뛴다.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두 개의 팔, 두 개의 발. 이것 다음에 저것, 저것 다음에 또 이것. 글쓰기는 육체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몸의 음악이다. 가장 단순한 걷기는 새로움의 씨앗이 된다. 단순함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연상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자기 착취의 미션이 아니라 단순함이 필요한 이유다.